옛날 옛적 저 멀리 경상도 땅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이팝마을. 봄이면 이팝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치 흰 쌀밥을 고들고들하게 지어 얹어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이름의 유래와는 달리 이 마을은 유독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돌짝밭이 많아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뿐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동네였지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을에서도 유독 심성이 곱고 손이 따뜻하기로 소문난 사내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수. 나이는 30을 갓 넘겼으나 워낙 고생을 많이 해 얼굴에는 벌써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은 사내였습니다. 만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아내와 어린 자식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본인 처지도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국이면서도 길가의 굶주린이나 상처 입은 짐승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터에서 숯을 팔아온 돈이 이것뿐인가요? 아내 순덕이 얇아진 주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장터 길목에서 다리를 다친 나귀를 끌고 가던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 사정이 하도 딱해 보여서 약값하라고 몇 푼 쥐어주다 보니 그리 되었소.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산에 올라 숯을 구워오겠소. 만수는 며칠째 멀건 시래기죽만 먹는 아내와 자식에게 미안해 글쩍글쩍 머리를 긁었지만 순덕 역시 남편의 그 어진 심성을 알고 정에 끌려 시집을 온 터라 더는 모진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신의 그 착한 심성이 언젠가는 하늘을 감동하게 하겠지요. 라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오려는지 아직 10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밤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하늘에는 달 한 조각 뜨지 않아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웠고 마당에 세워둔 쌀이문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며 끼익 덜컹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만순의 가족은 땔감이 부족해 냉골이 된 방구석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다, 타. 바람 소리 사이로 정체 모를 기괴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마당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거친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아내 순덕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머리맡에 있던 몽둥이를 쥐고 조심스럽게 문창살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옥신각신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남의 집 마당에 숨어든 것이냐? 만수가 호통을 치며 문을 들이받듯 열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쇳마루에 걸어둔 등잔불을 높이 치켜들자 불빛이 마당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본 만수는 그만 몽둥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다 헤어져 살을 가릴 수도 없는 누더기를 걸친 두 사내였습니다. 하나는 꼬질꼬질한 때가 얼굴에 가득한 20살 남짓한 청년이었고 그 청년의 품에 안겨있는 또 다른 이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한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청년이 노인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은 채 만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청년의 목소리는 갈라져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추운 밤에 왜 이런 곳에? 저희는 저 아랫마을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거지. 부자간입니다. 흉년을 이기지 못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다가 아버님이 사흘을 굶으시고 이 매서운 밤바람을 맞아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집을 찾아 헤매다 그만 이 집 마당에서 다리가 풀려 쓰러졌습니다. 제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청년은 마당 거친 돌바닥에 이마를 채우며 애원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보던 아내 순덕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러다 노인장께서 곧 숨이 넘어가시겠어요. 어서 방으로 모셔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정을 탄다며 혹은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거지들을 당장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수 부부는 달랐습니다. 만수는 두말 없이 청년의 품에서 노인을 받아 안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마디가 그대로 만져질 정도였지요. 만수는 노인을 방안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눕혔습니다. 비록 냉골이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오자 매서운 바람은 피할 수 있었지요. 순덕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귀한 곶감 몇 개 남지 않은 것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주 바닥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쌀 한 줌과 보리쌀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순덕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청년은 아버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착하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아버지, 만수는 노인의 꽁꽁 얼어붙은 손과 발을 정성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자신의 체온이 노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멈추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네.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한 시즌가량 지났을까요? 아궁이에 불이 들어와 방바닥이 미지근해질 무렵 순덕이 정성스레 끓인 미음 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쌀알은 몇 개 보이지도 않는 허연 미음이었지만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년은 미음 사발을 보자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은 채 감격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본인도 사흘은 굶었을 터인데 청년은 미음 그릇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향해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만수가 노인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고 청년이 미음을 조금씩 노인의 입술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 틈으로 미음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너 번 거듭하자 노인의 목구멍에서 꿀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노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 아버지, 정신이 드십니까? 청년이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이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만수와 미음 그릇을 들고 있는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깊게 펜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아직 이승에 있는 것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모기 울음소리보다도 작았습니다.
만수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르신, 이승이 맞습니다. 저희 집이니 안심하시고 이 미음부터 마저 드십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노인은 청년이 떠먹여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한 사발의 미음이었지만 그것은 얼어붙어 가던 노인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리기에 충분한 기적의 묘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 부부는 자신들의 이부자리를 노인과 청년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얇은 가마니를 덮고 방 한 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위로 온몸이 시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고관대작의 안방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제이막 눈물로 맺은 약속과 이별.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밤새 내린 서리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순의 집 부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웃집의 염치를 불구하고 찾아가 사정사정하여 보리쌀 한 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모처럼 만에 풍성한 상을 차려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노인과 청년은 밥상을 마주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리 가난한 집에서 우리 같은 천한 거지들을 위해 소중한 양식을 내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만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은혜라니요. 그저 맛있게 드시고 기운을 차려 길을 떠나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노인과 청년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가난한 만순의 집에 더 머무는 것이 엄청난 민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떠나는 그들의 손에 자신이 어제 장터에서 팔지 못하고 남겨둔 순 몇 덩이와 아내가 밤새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시다가 추우시면 불이라도 피우시고 옷이 얇으니 이것이라도 겹쳐 입으십시오. 청년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만약 하늘이 도와 제가 부유해진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1000배, 10,000배로 갚으러 돌아오겠습니다. 만수는 청년의 말에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갚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아버님 잘 모시고 몸 건강히 살아가게나 그것이면 족하네. 노인 역시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린 후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 어귀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설이 내린 하얀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고 만수 부부는 그들의 모습이 언덕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7년 동안 이판마을과 만순의 집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순의 집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년 전 그 사건이 있은 후 대대적인 흉년이 몇 년 연속으로 삼남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가뜩이나 척박한 이판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을 버리고 떠났고 마을은 흉가만 가득한 유령 마을처럼 변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수에게는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무리하게 산에 올라 숯을 굽다가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절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산에 올라 숯을 구울 수도 없었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 순덕이 남의 집 침방 일을 해주고 품맥을 받아 겨우 연명했으나 그마저도 흉년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야반도주라도 하여 저 한양 땅으로 가야 할까요?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다 같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순덕이 밤마다 눈물로 베개 있을 적셨습니다. 자식은 배가 고프다며 잠꼬대를 해댔고 만수는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다리가 이 모양이 되어서 당신과 아이를 고생시키는구려.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만수의 집은 이제 7년 전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비가 오면 빗물이 줄줄 뺑고 뒤주는 텅 빈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쳐져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돈을 빌리려 해도 이미 마을 사람 전체가 거지꼴이 된 터라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웃 마을의 최부자에게 쌀 한 가마니를 빌린 것이 화근이 되어 이제는 그 이자 때문에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이복에 박만수 이번 달 말까지 빌려간 쌀 한 가마니를 이자까지 합쳐 석 가마니로 갚지 않으면 내 놈의 그다 쓰러져가는 집구석과 아내를 내 노비로 데려갈 테니 그리 알렸다. 최 부자의 하수인들이 찾아와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가을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습니다. 마을 앞산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얗고 짙은 안개가 온 세상을 집어삼킨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절망에 빠진 채 마당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작은 터전마저 빼앗기고 내 아내와 자식이 노비 신세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목을 매달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헤치고 마을 어귀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그것은 웅장한 북소리 같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버려진 마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만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순덕과 아이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개 속에서 드러난 광경에 만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3막 마을 어귀에 멈춰선 비단 가마. 짙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렬이었습니다. 가장 앞서 걷는 이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장정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깃발에는 금색 실로 기묘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채쇠 도끼와 칼을 든 호위 무사들이 줄을 지어 걸어왔고 그 뒤에는 말 고삐를 잡은 마부들이 커다란 수레 수십 대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가마니 틈새로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알이 굵은 쌀이었습니다. 저게 다 무엇이단가? 숨어 살던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하나둘 나와 입을 벌린 채 구경했습니다. 쌀 수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상자, 쭈그릇 상자,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괴짝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나라의 왕이 행차를 하거나 조정의 영의정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듯한 대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렬의 백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행렬의 정중앙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자줏빛 비단으로 감싸인 거대한 가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금실로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고 가마의 네 귀퉁이에는 값비싼 옷과 진주가 달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가마를 맨 장정들만 해도 8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혹시나 고관대작이 이 누추한 마을을 지나다가 자신들이 길을 막아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 모두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 역시 다친 다리를 이끌고 길가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체 어떤 대단하신 분이기에 이리 가난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셨단 말인가. 만수는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웅장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마침내 만수의 집 앞마당 어귀에서 딱 멈추어 섰습니다. 스스스 수십 명의 발소리가 동시에 멈추자 묘한 정적이 흐르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마를 멈추어라. 기운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어 가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위 무사 하나가 다가와 비단 가마의 앞 가림막을 조심스럽게 위로 걷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가마 안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내의 자태는 그야말로 눈이 부셨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한양의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옥색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허리띠 대신 커다란 옥대 윷다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끄럽고 기품이 넘쳤으며 눈빛은 형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가마에서 내려서자 주변의 호위 무사들과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화려한 사내는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 만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비단 신발이 거친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만수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저 죄 없는 평민들이옵니다. 혹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수의 앞에 멈추어 선 채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적이 길어지자 만수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사내가 돌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맨바닥에 그 귀한 비단 도포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변의 하인들이 깜짝 놀라 상전 어른 어찌 이러십니까? 하며 말리려 했으나 사내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은인시공, 정말 박만수 형님이 맞으시군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목소리에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고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사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형형이 빛나는 눈매, 굳건한 턱선, 그리고 오른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
만수의 머릿속에 7년 전 설이 내린 매서운 밤마당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울부짖던 한 누더기 청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자네는 설마 7년 전에 그 김영환 군인가? 만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형님, 영환입니다. 7년 전 얼어 죽어가던 저희 아버님과 저에게 따뜻한 미음한 사발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구해주셨던 그 거지 청년 영환이가 맞습니다. 제사막, 거지가 거부가 된 사연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년 전에 만순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가던 그 추하고 더러운 거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 천하의 거부주부가 되어 돌아왔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만수의 아내 순덕도 부엌문 뒤에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영환을 급히 방 안으로 모시려 했으나 자신의 집이 너무 가난하고 쓰러져가 가마를 탄 귀인을 모시기 부끄러웠습니다. 영환, 군, 내 집이 보시다시피 일이 흉가처럼 변해 자네를 모실 곳이 없네. 미안하네. 영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인의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는 모습과 뼈만 남은 얼굴,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이곳이 고귀한 곳입니다. 영화는 만수와 함께 마당 멍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만수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겪었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편의 신화와도 같았습니다. 형님, 그날 기억하십니까? 형님께서 챙겨주신 옷과 숯 덕분에 저희 아버님과 저는 추위를 이기고 무사히 이 아랫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남쪽 땅끝인 동네 외항으로 향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선원들의 잔심부름이라도 하며 입에 풀칠을 하려던 참이었지요. 영환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의 병환이 다시 도졌습니다. 형님이 주신 은혜로 목숨은 건지셨으나 워낙 오랫동안 굶주리신 터라 오장육부가 다 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제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영화는 잠시 감정에 북받친 듯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사실 평범한 거지가 아니셨습니다. 원래는 한양에서 크게 상단을 운영하던 거상주상이셨으나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가산이 탕진되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 도망치다 거지꼴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숨을 거두시며 제게 영환아, 내 동네 땅 어느 비밀스러운 대나무 숲 아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젊은 시절 묻어둔 비밀 금고가 있다. 그곳을 찾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네게 마지막 미움을 대접해준 이판마을의 박만수 씨를 찾아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거상이었다니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묻어드리고 3년상을 치른 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나무 숲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젊은 시절 묻어둔 수천 양의 황금과 고대 무역 문서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돈을 미천 삼아 저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다니 청나라나 외국으로 갔단 말인가?
만수가 물었습니다. 예, 형님. 외국과 청나라를 오가는 밀무역 상단을 조직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문서 덕분에 외국의 큰 상인들과 선이 닿았고 조선의 인삼과 비단을 저들에게 팔고 저들의 은난과 귀한 조총, 신식 물건들을 들여와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팔았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하늘이 도우셨는지 하는 장사마다 대박이 났고 3년 만에 저는 삼남 지방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끄는 도접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영환의 상단은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외국과 청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치는 대상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수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가 가진 재물은 일국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장사로 성공하여 거부가 된 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판마을의 박만수 형님을 찾아야 한다. 형님이 그날 밤 베풀어 주신 미음 한 사발이 없었다면 제 아버지는 그날 밤 마당에서 얼어 죽으셨을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 역시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금고의 비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제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재물과 명예는 모두 형님이 베푸신 미음 한 사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화는 다시 한번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님,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삼남 지방을 돌며 형님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리는 일이 되셨고 집안 꼴은 일이 궁핍해지셨단 말입니까? 만수는 허탈하면서도 감격스러워 눈물만 흘릴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말방울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법석이냐? 어떤 놈들이 이판마을 길을 막고 있는 것이냐? 다름 아닌 이웃마을의 고리대금업자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만수의 집을 빼앗기 위해 두 아들을 거느리고 오다가 화려한 비단가마 행렬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화려한 행렬을 보고 기가 죽었으나 만수와 함께 앉아있는 영환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박만수 니놈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어디서 이런 사기꾼 상단을 불러와 쇼를 하는 것이냐? 최 부자가 철없이 소리를 지르자 영환의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반쯤 뽑아들었습니다. 서걱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최 부자와 그의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영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눈물은 사라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의 서슬퍼런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네 이놈, 네가 누구간데 감히 내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영환의 한마디에 최 부자는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최 부자는 영환의 옷차림과 호위 무사들의 기세를 보고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웃마을의 최가라 합니다만 박만수가 제게 쌀석 가마니에 빚을 지고 갚지 않아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요. 최 부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영화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겨우 쌀 석가마니 때문에 내 형님의 집을 빼앗고 형수의 몸을 노비로 삼으려 했다는 말이냐. 좋다. 내 오늘 형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마. 영화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커다란 괴짝 하나를 최 부자 앞으로 던졌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 가득 찬 번쩍이는 순금 덩어리들과 은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황금 한 덩이면 네 놈이 가진 전 재산을 사고도 남을 것이다. 빚은 이것으로 청산되었으니 내 관가에 손을 써 내 놈의 가문을 멸해버릴 것이니 그리할라.
영환의 호통에 최 부자는 황금 한 덩이를 허겁지겁 챙겨들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부하들과 함께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를 쫓아낸 후 영화는 본격적으로 만수를 위한 선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단 가마의 비밀이자 영환이 준비한 기막힌 은혜 갚기였습니다.